자, 여러분, 잘 돼있나 보자. 아이고, 돼있나? 맞나 이거? 자,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인생책 꿀팁 창고의 슈가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언러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사실은 이제 리뷰 안 하고 그냥 나 이거 오늘 도서관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 빌려. 이 책이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데 문제는 좀 짜증나.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만 해도 어제 제가 정리했던 거를 그냥 일례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너무 이 책이 짜증나서 사실은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책 다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몇 번을 정리했어. 몇 번을. 어제 쓴 거예요. 오죽 책이 짜증나고 어려우면, 이건 또 묻었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종이가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 또 밑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개념이 좀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리뷰 안 할까 하다가, 다 내가 이거를 2개에 걸쳐서 글을 쓰고 나니까 대충 중심이 잡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언러닝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잠깐. 이 책 잠깐 봅시다. 자, 언러닝이라는 거는 여기 근데 뜻이 나와 있네요. 언러닝. 학습을 의미하는 러닝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언이 더해진 말로 최근 미국 경영계 예술계 등 각계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거 폐기. 읽어볼게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에 알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고의적으로 잊거나 폐기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그런 내 상식을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그게 언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반대. 배우는 거에다 부정적 접두사를 넣었잖아요. 학습에다가 부정적 접두사. 그러니까 학습의 반대. 뭐예요? 잊는 거, 까먹는 거, 버리는 거. 이 책의 핵심 개념은 그거예요. 까먹어라. 버려라. 뭐를? 이 무엇을 까먹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에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방법, 그러나 지금은 아닌 그 방법. 아이고, 말을 너무 이상하게 썼다. 자, 정리하면 기존에 당신의 성공으로 이끌었었지만 지금은 아닌 그 방법, 그 사고방식, 그 행동 양식,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책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책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 진정으로 어려운 대목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버릴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배우고 채우는 것만큼 이렇게 뇌가 있으면 덜어내는 것, 쓸데없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폐기하고 덜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채우고 배우는 것보다. 이 사람 말은 약간 신선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기존의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보통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 어떻게 많이 배워야 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력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많이 채워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건 그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갖다 버리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기존의 자기계발서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요거 책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면, 역행자 그 책 보면은 자청 거, 그 자의식 해체라는 말 나오죠. 자의식 해체. 이게 자의식 해체를 판 책이야, 이게 언러닝이.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 자의식 해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 책에서도.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요 언러닝 보면서 요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의식 해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 또 다른 좀 더 확실한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언러닝이라는 거는 과거에 효과적이었으나 현재의 성공엔 제약을 가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포기하고 벗어나 새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의 성공엔 제약을 가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다. 그렇고요. 자, 이 언러닝을 왜 해야 되는지는
30페이지에 약간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는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한때 유용했던 지식이 급속도로 쓸모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5년 전, 10년 전과 오늘이 완전 다른 지금 삶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례로 예를 들면 그냥 넉넉 잡아 한 20년 전, 20년 전이면 2003년이죠. 이때만 해도 지금 이때랑 우리 지금 20년 후랑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요? 생활에 있어서. 아마 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이게 불과 20년 사이에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좀비가 돼버렸어. 그만큼 요즘 변화가 빨라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낡은 사고방식들을 빨리 비워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언러닝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은 언러닝 사이클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 책의 핵심이 되는. 자, 언러닝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그 기존의 낡은 지식을 버리는 그 프로젝트인데, 시스템인데, 사실 시스템이 세 가지로 구성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요건 책의 기본, 핵심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비움학습이라는 게 비움학습. 자, 비움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뭘 비워야 될지 학습하는 단계. 뭘 비워야 될지. 그걸 어떻게 학습하냐면 명확히 내가 뭘 비워야 될지, 비워야 할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단계, 정의하는 단계가 이 비움학습 단계예요. 자, 두 번째. 이 재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재학습. 재학습은 이걸 비웠잖아요. 기존에 알던 내 사고방식을 비웠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어떤 수단과 목표를 정의하는 단계가 이 재학습 단계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도 잘 명확한 목표 지점. 명확한 목표 지점. 두 번째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 요 두 가지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테니스 선수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전 테니스 챔피언 선수가 예전에는 포핸드 기술로 세계를 호령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신체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포핸드 훈련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근데 예전에 이걸로 내가 세계 챔피언을 먹었다고 해서 계속 이걸 고집하면 이제 이 챔피언으로 다시 한번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 포핸드가 진리다라는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 사고를 비우고, 자, 백핸드를 연습하자. 백핸드를 예를 들면 백핸드 성공률을, 시합 중에 나오는 백핸드의 성공률을 한 50% 이상으로 올리자. 이게 바로 이 목표 지점을 설정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목표 지점을 설정한 것과 같은 말. 내가 이거 오늘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버벅거리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목표 지점의 예시는 제가 지금 생각한 건데, 자, 백핸드 공격 성공률을 50% 이상으로 달성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목표 지점이고, 목표 달성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훈련에서 원래 예를 들면은 포핸드 훈련 비중이 80%였고 백핸드 훈련 비중이 20%였다면 이 비중을 조절해서 한 60대 40으로 요 훈련의 비율을 조정하자. 요런 게 아마 목표 달성 방법이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포핸드에 대한 예찬을 비움학습하고 새로운 백핸드에 대한 학습을 머릿속에 채워서 훈련을 하고
피드백을 채워나가는 단계가 이 두 번째 재학습 단계입니다. 자, 이 재학습이 끝나고 나면 3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환이에요. 전환. 재미없다 이게 재밌는 게 아닌데 사실. 자, 이게 전환이거든요. 이 전환은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1단계 비움학습이랑 그 재학습의 이 단계에서 어떤 그 얻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요 피드백까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에 대한 통찰과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전환 단계예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훈련 비중을 이렇게 조절했어요. 원래 포인트를 훈련 시간의 80%를 포인트에 집중했는데 60으로 낮추고 원래 20%밖에 안 했던 백핸드 훈련을 40% 올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내가 재학습으로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기존의 것을 비워내고. 근데 이렇게 훈련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결과의 데이터를 이 단계에서 통찰하고 반성하는 거야. 여기 하면 뭐가 쌓일 거 아니야.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나는 백핸드 공격 성공률을 5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 비중을 조절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30%만 달성됐어. 그러니까 성공을 내가 백핸드로 10번을 연습 전에는 한 10번 때려서 한 번 성공했는데 연습하고 나니까 10번에서 한 3개 정도는 공격이 들어가. 성공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완벽한 달성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요 전환 단계에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가 스스로 통찰해본 다음에 반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얻은 데이터, 반성한 요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거야. 비움 단계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언러닝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사실 이 언러닝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자는. 그러면서 점점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지. 신속하게 돌리면 돌릴수록. 자, 그래서 여기 책 끝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언러닝의 구조, 핵심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자, 비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재학습, 전환. 그 전환에서 얻은 어떤 통찰을 가지고 다시 비움 학습으로 돌아가서 재학습하고 전환. 다시 여기서 피드백을 얻어서 비움 학습, 재학습, 전환. 이게 약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단계가 일종의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 있죠. 거기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연습하는 게 아니고, 양질의 피드백을 수시로 반영하면서 연습하는 일반 시간이 진짜 위력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책을 보면서 그 내용도 많이 떠오르더라고. 아, 그때 아웃라이어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그 양질의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 언러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언러닝의 예시를 하나 볼게요. 책에 나오는 주된 그 이야기인데, 이게 이 개념이 좀 짜증나죠? 나도 얘기할 때마다 좀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 자, 세리나 윌리엄스라고 여러분 옛날에 진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때 이제 세계 여성 테니스계를 호령했던 그 전 챔피언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테니스 그랜드슬램 우승자의 평균 연령은 24세.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세리나 윌리엄스는 지난 2년간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상태였고 설상가상 나이는 31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성 테니스 그랜드슬램 우승자의 평균 연령이 24인데 지금 세리나 윌리엄스는 벌써 31살의 노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얘가 지금 한창 작년에 성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 곡선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던 시점이야. 나이도 많이 먹었고. 안 좋죠, 벌써.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지표가 부정적 하얀 곡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리나는 결국 불가능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가 한 동네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때릴 때마다 균형이 무너져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또 타격 동작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힘있게 뻗지를 못하고. 자, 이거 다음에 주저리저리 말이 많은데 제가 다음 글을 생략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세리나 윌리엄스라는 그 전 세계 챔피언, 이름도 유명한 세리나한테 와가지고 한 동네 그 코치가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읽어볼게요. 이 황당한 사내의 이름은 그 아카데미의 유소년 코치였던 파트리크 무라토글루. 이런 이름의 사내인데
입상은커녕 프로 경력도 없었던 무명 코치가 당돌하게도 세계 챔피언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상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거나 준우승했거나 이런 입상은 고사하고 프로 선수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이런 거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손흥민이 우리 여기 동네 유소년 축구센터에 와가지고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휴가 기간에. 손흥민이 좀 이 에이징 커브 때문에 많이 몸 상태가 내려간 상태였어. 근데 선수 경력 없는 동네 코치가 와가지고 손흥민의 드리블이나 슈팅 자세를 지적하는 꼴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손흥민이라면 이때 어떨래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리나 윌리엄스였다면? 자, 평생 그녀의 코치 역할을 해온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세리나의 머릿속을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존 훈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생각 자체가 이게 바로 책에서 얘기한 언러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통상적인 그 편견으로는 선수 경력도 없는 코치가 와가지고 자세에 대한 지적을 늘어놓고 하면은 니깐 놈이 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때 세리나가 과감하게 이 약간 위험한, 이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책에서 말하는 그 언러닝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작게 시작하라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언러닝은 약간 좀 큰 언러닝이긴 해. 자, 어쨌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읽어볼게요. 이후 그녀는 평생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던 철학을 과감히 버리고 이 파트리크란 사내를 자신의 코치로 전격 채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혁신적 결정이었습니다.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이 세리나가 왜 이 사람의 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왜 전격 자신의 코치로 이제 뽑게 됐을까요? 사실은 여기 책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아마 세리나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몇 마디 설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직감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게 굉장히 이 책에서 강조한 조언하는 언러닝 치고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보이는 것만 봐선 그래. 표면적인 것만 봐선 그런데 아마도 이 이후에 또 뭐 많은 얘기를 나눴겠죠. 테니스에 관한.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은 이 지식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을 거야. 근데 이 세리나 윌리엄스는 아버지가, 아마 세리나 윌리엄스가 뭐 쌍두 자매인가 누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평생 코칭을 해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한 데에는 아마 세리나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꼈던 뭔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을 감싸고 있던 이 신념 있잖아요. 아버지의 연습 방법이 옳아, 내 선택이 옳아, 이 신념들을 과감하게 깨부시고 나서 이 코치를 전격 채용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언러닝이야 이게. 자, 이후 그녀는 파트리크와 함께 US 오픈 우승, 올림픽 금메달, WTA 챔피언십 우승 등 그야말로 태풍을 일으키며 다시 비상하게 됩니다. 언러닝이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언러닝의 힘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분명히 편견에 갇혀서 틀어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편견에 갇혔다는 거는 보통은 이제 이런 이유가 커. 뭐냐면 옛날에는 이 세리나 윌리엄스의 그 상태처럼 옛날에는 이 방식으로 했는데 됐어. 아버지의 코칭 방식으로 했는데 세계 챔피언도 먹고 내가 잘 나갔어. 어느 순간부터 막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이 두 개죠. 하나는 아니야. 지금 이거는 내가 운이 나빴을 뿐이고 기존에 잘 했으니까, 이 방식으로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이 방식은 이제 낡았다, 다른 방식을 찾을 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의 벽을 뚫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생각은 크게 하고 이 실험 있죠, 실험. 그러니까 언러닝 실험.
내가 이 기존에 있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한번 취해보는 그 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은 작게 하라는 말을 책 내내 많이 해요. 자, 생각은 크게 해, 목표는 크게 잡아. 근데 실험은 작게 해. 시작은 작게 해. 이 얘기를 엄청 강조합니다, 저자가. 자, 이거 왜 그런 걸까? 운명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이 새로운 것을 버리고, 기존의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근데 내가 실험에 실패해도 손해가 적을 정도로만 실험하면 내가 잃을 게 별로 없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참고하셔라. 자,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나를 더 할게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늘 지금 한 50분 전에 썼던 글이거든요, 이게.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2003년에 컬럼비아호라는 그 우주 왕복선을 미국이 쏘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컬럼비아호가 그 지구에서 발사되고 난 다음에, 종이가, 새 종이가 없네? 새 종이가 있으면 좀 좋은데. 여러분, 글씨 잘 안 보이죠? 그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상은 불친절하지만 아마 여기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인사이트가 많은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용용용. 자, 없네, 종이가. 여기 있다. 자, 근데 그 컬럼비아호라는 우주왕복선을 2003년에 나사가 이제 쐈는데, 나사라면은 뭐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브레인들이 모인 집단이죠. 근데 컬럼비아를 쐈는데 82초 만에 문제가 생겨요. 82초 만에. 그러니까 불과 2분도 안 돼서, 발사 2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서류 가방, 책에 나오길 그래. 서류 가방만한 크기의 그걸 고무 타일이라고 했나? 어쨌든 그 타일 하나가 그 우주 왕복선을 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타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야. 왕복선에서. 근데 그 타일 하나가 떨어져 나오자마자 왼쪽 날개를,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옆에 막 이렇게 붙어있고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막 불빛이 축축 나오고. 근데 여기서 조그마한 타일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니만 얘 날개를 때려버린 거야. 여기서 어쨌든 왼쪽이라 치자. 자,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날개를 때리면서 이 타일이 선체 표면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근데 이때만 해도 별로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우주에 갔다가 올 때 있잖아요. 대기권 진입할 때. 그때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귀환 과정에서 선체가 폭발하면서 그 탑승해 있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7명이 모두 사망하게 돼요. 자, 읽어볼게요. 사실 컬럼비아호의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이미 실험 과정에서 이따금씩 타일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자들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던 나사 직원들조차 이 변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작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결과가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게 그 컬럼비아호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그 외부에서 그 감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관리하고 있던 나사 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생각 같아요. 그동안 결과가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 저자가 지적하는 언러닝을 안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굉장히 비슷한 그걸 갖고 있죠.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집단에 언러닝 개념이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던 겁니다. 자,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의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나라는 내가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거기서 수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고에서 많은 정보들과 피드백을 취합한 다음에 다시는 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 반면국 교사 삼아서 시스템을 좀 그 예방 시스템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행태를 봤을 때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 이런 사례들이. 자, 읽어볼게요. 사고 이후 나사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업도 그렇고 나사 같은 기업은 더더욱 그래. 똑똑한 애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이제 나중에 그 외부에서 어떤 이런 상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기업 상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이런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안 했던 거야, 얘네들이. 소통을 했어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환경이, 문화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봐봐요. 내가 나사 직원이야. 봤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고 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대. 이 나사가 예를 들어 10번 실험하면은 3번 정도인가 꼴로 이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이거 얘기했었나요 내가? 얘기했었구나. 이게 있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면 이거 수정하자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네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관리자들도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뭐 이거 문제 아니라 하는데 별 문제 있겠어? 하면서 서로가 아니라게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 실패가 이런 게 있다고 그 나사 전반 그 시스템에다가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지.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이걸 그냥 간과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진 않았을 거라는 게 이 어떤 그 기업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나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소통 문화를 다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언러닝이지. 나사가 고집하던, 근데 이거를 언러닝 시키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대.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세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걸 치열한 노력 끝에 이런 문화를 만들게 돼요. 실수와 실패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 조직은 구성원들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은,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를 얘기해도 내가 쪽팔리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회사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는 그 감정의 정도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는 거는, 내가 일하다가 실수하고 막 그런 치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내가 직원들 앞에서 딱 그냥 얘기해도 난 하나도 안 창피하고, 난 타격 없고, 난 오히려 이게 기업의 발전이 도움된다고 생각해.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기업의 특징이에요. 높은 기업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의 특징이에요. 이게 많을수록 기업의 혁신이 빨라지고 기업의 발전이 커집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유명한 기업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구글이에요, 구글. 많이 나와요, 구글이. 이 심리적 안정감 예시로. 그래서 기존의 나사 같은 훌륭한 그 조직에도 이 심리적 안정감이 결여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 경미한 사고라도 적극적으로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고, 의견 공유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009년 콜럼비아호 이후에 디스커버리호라는 걸 이제 미국이 발사하게 됐어요. 디스커버리호 발사 직전 제어 밸브에서 작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또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2009년에. 디스커버리호에서. 나사는 원래 같으면 이거 그냥 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사는 이전과 달리 발사를 과감히 연기하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하며 조직적 통찰을 시도합니다. 기존 방식을 언러닝한 끝에 나사는 결국 참사의 재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제어 밸브에서 작은 문제점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멈출 게 아니라 그냥 쐈을 수도 있다고요. 쐈으면 또 사람들 죽었을 수도 있죠, 훌륭한 인재들이. 이번에는 이 기존의 이런 낡은 사고방식들 문화를 언러닝한 끝에 얘네가 이거를 막은 거야. 쏘지 말자. 그리고 뭘 했냐면 모든 문제들을 다 오픈하고 조직적으로 통찰을 이어간 거야. 자, 그들은 이 변화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후 임무를 완성함과 동시에 더 안전하고 운영 비용이 낮은 우주 왕복선까지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기존의 문제, 제어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쐈겠죠, 이 우주선을.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예상치 못한 쾌거인데 더 안전하고
운영 비용도 낮은 우주왕복선 개발에까지 요 기존의 통찰이 여기 도움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언론이 가진 힘이에요, 힘. 자, 이렇게 글이 마치는데 요 글은 사실 제 글도 지금 여기 영상에 한 20% 담았나? 그래요. 그래서 혹시 글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이 지금 제가 이제 핵심적인 개념만 대충 설명했는데, 일화랑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요 개념이 조금 나 이거 생각지 못했던 방법인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 언러닝을 직접 빌리거나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분들 있죠, 리더, CEO,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지금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러면 한 번쯤 읽어보기에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쇄신시키는 방법들이 꽤 많이 나와. 그리고 그 방법들이 유익합니다, 굉장히. 쓰면 무조건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방법들이 많아요. 네.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또 시간이 된다면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글은 근데 제 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글도 보시고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가 6명에서 지금 5명이 됐어요. 이게 상당히 좀 킹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요 구독 버튼도 한번 나 구독자 10명만 돼보고 싶어서 10명만 한번 채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제가 또 힘이 나가지고 더 좋은 책들 많이 가지고 오늘 미안해. 오늘 내가 지금 요거를 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책도 빌리러 가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요 반납하기 전에 좀 급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거 아무튼 감사합니다.